오늘이 6월 7일이네요. 네. 이게 2달에 한 번씩 뵙다 보니까 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격월 이건규 시간입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달에 한 번씩 뵙고 또 우리 주식계의 허준 선생님으로 맥을 짚어주고 계시는데 벌써 24년 허리쯤 왔습니다. 허리쯤. 그러네요. 벌써 6월이에요. 네. 시간 너무 빨라요. 그러게요. 뭐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상반기 네. 거의 다 지났고, 왜냐면 이제 다음번 만날 시기가 이제 하반기라서 네. 8월에 만나야 돼서 아직 뭐 6월이 다 지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냥 올해 24년 상반기 시장은 전체적으로 어떠셨는지. 상반기 시장은 사실 저희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그냥 뭐 강보합 정도였고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 자체가 한 9에서 10% 정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네. 이제 개별주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소형주는 그래도 한 9에서 10% 정도 이제 움직였고 저희 펀드 같은 경우에도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 보통 한 18% 정도 수익이 현재 오늘까지 나 있는 상태이거든요. 연간이요? 예. 그러니까 연초 대비. 예. 그래서 이제 상반기 내에 어떻게 보면 좀 연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미리 좀 달성한 뭐 그런 의미 있는 상반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거의 같아요. 그냥 연간으로도 거의 꾸준히 한 20%면 네. 족하다. 근데 그걸 이제 계속해서 복리로 네. 가는 걸 목표로도 많이들 삼으시는데 네. 올해 농사는 다 지었다라는 거네요. 네. 상반기 때 그래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시장은 것 안 같아요. 좋았지만 네. 우리는 좋았다. 네, 뭐 시장도 뭐 이제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네. 중소형주는 좋았다. 예, 하기사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적극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수가 아니라 개별 종목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나쁘지 않았을.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뭐 안 좋았던 이유는 뭐 삼성전자가 안 좋았으니까 지수도 안 좋았었는데 그 뒷부분에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하반기에는 어떨 것이냐를 봐야 될 텐데요. 네. 어떨까요? 하반기에는 특히 이제 막 금투세 이슈도 계속해서 더 크게 불거질 거고 네. 어떻습니까? 금투세는 정말 제발 이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네, 왜냐면은 네. 그 파장 자체가 좀 클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국민청원도 보면은 5만 명이 이제 그 굉장히 빠르게 동의를 달성했죠. 빨리 달성을 했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금투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다라고 보고 있다, 민감하게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금투세가 문제가 뭐냐면 당장에야 이제 세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을 좀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우려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본 시장을 좀 키워서 이제 기업들이 좀 투자를 늘리고 그리고 파이가 커지면서 이제 법인세가 커지면 그게 이제 선순환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금투세 도입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꺼려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자본시장에서도 이제 돈이 유입이 줄어들고 해서 만약에 경제가 위축된다고 하면은 결국엔 그게 이득이 되는 일일까라는 데 대한 굉장히 큰 의구심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사모펀드가 수혜를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사모펀드 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수혜입니까? 네. 전혀 수혜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그냥 업계 전반적으로 그냥 대규모 악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모펀드 업계는? 사모펀드 업계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 자산 운용사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자문사라든지 뭐 운용업계 전반적으로 다 악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은 기존의 배당 이자 소득세처럼 해서 종합소득세가 돼버리는데 네. 중간에 환매를 해버리면 네. 주식의 매매 차익 같은 효과가 나서 네. 금투세가 되고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금투세율이 기존보다는 낮으니 네. 그래서 이제 초고액 자산가들이 만기까지 안 갖고 있고 중간에 환매를 하면 이분들이 이득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을 안 했는데 그렇죠. 기존에는 없었고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펀드의 투자에 대한 매력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이제 매력도 자체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던 게 생기는 거고 세금을 안 내던 걸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는 기존에는 그냥 수익률만 생각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세후 수익률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세금이란 부분이 과거에 없던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를 비롯해서 이제 투자 운용업계 주요 고객군이 세 군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관하고 이제 법인하고 결국엔 개인인데 네. 개인들은 이제 세금을 안 내던 거에서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개인들의 어떤 고객군이 네. 좀 축소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 업계도 당연히 주요 고객 중에 거의 한 30% 정도 차지하는 개인 고객이 만약에 위축되거나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사모펀드도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사모펀드 개인 고객들은 네. 큰손 투자자들은 사모펀드로 수익을 얻었을 때는 그럼 세금이 없었나요? 세금이 없었죠. 아, 그 배당 이자 소득세로 네, 15.4% 그거는 냈던 뭐 거예요? 당연히 내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었죠. 아, 그거는 펀드 내에서 네. 배당이나 이자, 배당 같은 걸로 이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그 일정 부분 세금을 냈었는데 네, 뭐 배당에 대해서 이제 원천소득 그 원천 징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내는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어차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모펀드에서 배당을 첫째 네, 목적으로 하는 게 배당이 아니라 차지하는 비중은 좀 작고요. 아하. 결국에 이제 매매 차익인데 많기 때문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투자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면 사모펀드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없던 세금이 생기는 개념이니까 네, 맞습니다. 결코 또 좋을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사모펀드 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그런 고객들이 또 회피를 할 수가 네, 있게 되고 떠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을 좀 떠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거액자산가들이 시장을 떠나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하락을 하게 되면은 뭐 발행 시장이 됐든 유통 시장이 됐든 주식 시장이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들의 업황이라는 부분도 그러네요.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모펀드든 사모펀드든 직접 투자든 투자하는 방식 비히클의 차이일 뿐 네, 맞습니다. 시장을 떠나는 건 매한가지다.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위축됐을 때는 모든 참여자들이 다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좋을 게 없이 금투세 때문에 네. 뭐 당장 이제 100만 원 이상의 차익만 생겨도 그 뭡니까 부양가족에서 건강보험 거기서 이제 부양가족에서 또 빠지게 되고 소득공제 혜택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게 저는 가장 좀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성장 사다리가 이제 네. 그래서 없어지는 이제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부동산 아니면은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예전보다는 좀 낮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서라도 뭔가 활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금투세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시행으로 갑자기 뭐 지수가 30-40% 폭락한다든지 이런 경험을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시행된다고 하면은 뭐 단기적인 충격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참여자들이 다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앞부분에 올해 상반기는 지수는 좀 플랫했지만 좀 안 좋았지만 개별주는 나쁘지 않았다. 개별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일단 당장 2024년 하반기 되면 찬바람이 불어올수록 더 중소형주 이런 회피 심리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금투세 때문에. 금투세가 아니어도 이제 그 대주주 세제 양도세로 인해서 매년 연말 11월 정도쯤 돼서는 특히 중소형주에서는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부분이 좀 보여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게 반복되는 거일 뿐이지 새롭게 생겨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금투세가 아니라 이제 양도세 한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계절성은 분명히 있긴 했다. 다만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중소형주를 다 팔 거냐라고 보면은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단기적인 수급 이슈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금투세는 시장 자체 참여자를 완전히 떠나보내는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금투세가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그 디스카운트 되는 게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이건 중장기적으로 다 이제 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겠죠. 속 키울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로 많이 떠나가게 될 거고요. 뭐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건 어쩔 수 없이.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게.
이미 되게 근데 또 저는 개인 되게 투자자분들이 또 해외 주식 심각한, 많이 늘리고 네, 있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게요. 금투세 시장이라는 이 부분. 심각한 걸 사실 저희 와이스트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또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하실 텐데 네, 이걸 빨리 이제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내줘야 되는데 왜냐면 네. 이게 연말 저희 12월 말 끄트머리 가서 결정이 되면 그 네. 동안에 시장 엄청난 또 불확실성이 휩싸이는 거잖아요. 네, 막. 근데 이제 변동성도 커질 거고. 계속 연말까지 끌 것 같아요. 그게 정치죠. 근데 정치는 이제 국민들 삶을 좀 빨리 네. 윤택하게 해줘야 되는데 네, 불확실성을 조금 더 제거해줘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이런 주식시장이나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시각을 좀 넓게 가지고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여기는 왜 세금을 안 물려? 여기 그럼 세금 내세요가 아니라 네, 넓게 종합적으로 네, 그렇죠. 보셔야 되는데 시장을 키워야죠. 그 대표님도 보셨겠습니다만 네, 거의 매년 그러긴 한데 2024년도 증시 상승률 보면 네, 그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전쟁하는 나라보다도 더 음. 지금 약하잖아요. 네, 왜 이렇게 약할까? 이게 금투세도 물론 영향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네. 유독 한국 증시가 지금 약한 이유는 뭐라고 혹시 보세요? 저는 이제 글로벌 약간 넘버원 플레이어가 별로 없다. 이게 이제 약간 프리미엄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가장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초 대비했을 때 4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예. 이제 HBM, 그러니까 AI 반도체에 있어서는 글로벌 넘버원 플레이어가 됐고 거기서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0% 넘게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이제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확실히 차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올랐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이 좀 다변화되어 있다 보니까 좀 시장의 발목을 잡는 업종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의류 그리고 뭐 2차 전지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지수를 좀 끌어내렸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뭐 특정 업종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 흐름세를 많이 보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업종별 좀 차별화 장세가 좀 나타났던 부분이 결국에는 그 지수를 끌어내린 업종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사실 이제 차별화된 업종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세를 보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 글로벌 넘버 원 플레이어가 없다는 사실 네, 뼈 아픕니다. 대만 하면 TSMC 바로 나오고 네, 네, 미국 하면 엔비디아 바로 나오는데 네. 대한민국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었죠. 있었죠. 네, 그 이야기 뒷부분에 좀 할게요. 네,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좀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밸류업 프로그램, 네,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 요인을 좀 해소하겠다라는 밸류업 프로그램. 네, 한 6월쯤 되니까 얘기가 어떻게 쏙 들어갔습니다. 네. 요즘 체감하시기엔 좀 어떠세요?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이야기를 꺼낸 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달라졌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몇몇 업종 내지는 기업들은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발을 맞춰서 좀 주주환원 정책을 좀 늘려가는 부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몇.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2,000여백 주식에 대한 좀 주식에. 이해도가 높은 이제 금융업들 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더 동참하는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있고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것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했던 뭐 그런 기업들이 보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대다수 기업들이 거기에 공감을 많이 못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뭐 사실 KB금융하고 키움증권이 가장 먼저 네, 공시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예고 공시였죠. 네. 금융회사들이야 원체 좀 잘하던 측면도 네, 있었고. 뭐 그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네. 마침 이제 그런 정책이 나오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행을 조금 서둘러서 할 수 있었던 그런 역할이 됐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시각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입 소각까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못 나가는데 자사주 매입까지는 그래도 기업들이 많이 그래도 부정적인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바뀐 생각이
뭐 그렇게 바뀐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현금들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예금에 넣어봤자 뭐 2% 3% 보통 예금 넣어봤자 뭐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배당은 뭐 한 4% 뭐 5% 줘야 된다고 하면은 자사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배당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현금을 갖고 있거나 그걸 예금 자산에 굴리는 것보다는 자사주를 사는 게 좀 더 이득인 것 같다라고 많이 느끼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호감은 좀 증가한 것 같다라고 기업들이요. 보입니다. 예. 근데 자사주를 매입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메인만 미국처럼 해서는 사실 크게 소각을 의미는 해야 없습니다, 되는데 사실. 네. 왜냐면 이제 자사주 가지고 자꾸 이제 딴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보다는 사실 네. 소각을 안 하면 크게 의미가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긴 하지만 이게 뭐 언제든지 외부로 이제 다시 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매입 정책이라는 부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가장 확실한 거는 매입 소각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매년 얼마만큼 혹은 이익금 중에 얼마를 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또 계획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 베스트죠. 시장의 소통 네. 측면에서 보면 그거를 해야 하는데 그거는 몇몇 기업들. 네, 그래서 아예 깨어있는 이제 그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던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어, 기업의 밸류를 높여서 이제 매각할 생각이 있다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밸류업을 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뭐 교육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매각 생각이 있어서 뭐 얼마 이상까지는 계속해서 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것 같은. 그래서 확실히 이제 대주주의 니즈와 어떤 합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쉽진 않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가 돼야 네, 되는데 일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상당수 기업들은 그러지를 못해 왔고 네, 근데 그게 좀 변해야겠죠. 아이러니하게도 대주주가 회사를 팔 생각이 있어야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대주주가 네, 엑시트할 생각이 없으면 거의 또 이제 네. 그냥 주가는 뭐 오르거나 말거나 네, 이렇게 그 되는데. 얘기는 뭐냐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은 확실히 주가를 부양하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 같아요. 매입 소각이. 네, 그렇죠. 이게 이제는 스탠다드가 돼야 되는데요. 네, 너 자사주 매입했는데 소각 안 하니? 너 뭐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고 네, 진짜 우리 밸류업을 하려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르네상스 자산운용은 네, 막 이렇게 밸류업 안 하는 네. 나쁜 대주주 때문에 고생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업계 경력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그런 과거에는 노력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싸우고. 이제 회사를 좀 바꿔보려고 네네네. 했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잘 되는 회사, 잘하는 회사에 투자하자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예. 어차피 예. 안 된다라는 어차피. 생각을 이게 참 좀 쓰라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된다. 네, 쓰라립니다. 쓰라립니다. 하여튼 요거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은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특히 이제 가을 되면 아마 세제 개편안 통해서 네, 뭐 배당에 대해서 뭐 세금을 분리과세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상속세 법인세도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진짜 중요한 건 세제 지원이니까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랑 어떤 투자자랑 이게 한 목소리 내지는 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줘야 되는데 그게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회사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기는 우리의 자산을 뺏어가려는 곳 약간 이런 인식이 좀 아직까지는 있는 거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나? 왜 그러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아직까지는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좀 시장에 친화적이지 않고 네,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약간 반감을 갖고 네, 이제 대하게 되고 네. 그런 기업들은 좀 투자할 때는 많이 좀 피하시는 편이세요, 그러면? 많이 피하는 편이에요. 결국 이제 싸다고 들어갔다가 그냥 네. 왕창 물릴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요?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 실적을 추정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익이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회사가 있었는데 네네네. 그 대주주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회사였어요. 네네네. 누가 봐도.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무조건 이익 증가한다. 라고 봤는데 이익을 안 만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원래 자꾸 새가요?
새 네. 나가요? 이게 이론적으로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야 되는데 어디서 돈이 샜는지 이걸 결국에 안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은 늘었는데요. 매출도 생각보다 많이 늘진 않았고 특히나 이제 이익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원재료랑 제품 판가의 스프레드를 보면은 아, 이제 마진이 얼마큼 나오겠다는 걸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완전 틀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되더라. 네, 매우 합리적인 의심을 앞부분에 혹시 그 회사 이름을 말씀을 하실 건가요? 아니요, 아니? 안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괜히 또 회사 이름 얘기하면은 네, 저희가 소송을 당합니다. 씁쓸합니다. 네. 원래 저는 피부 장비 미용 이런 것들에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덕업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피부에만 연간 3만 원 이상. 네. 시술을 여러 번 받아보면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감이 와요. 내가 직접 몸으로 가서 시술을 해보는 게 결국에는 피부 미용 섹터에 있어서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엣지가 되는 거죠.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